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전략점들을 짚어보고요.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종원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최근에 또 조정이 깊었습니다. 일단 지금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이 일단 좀 복잡한 국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제가 방송 올 때마다 특정한 키워드를 통해서 늘 좀 지금의 시장의 상황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구조와 신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먼저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구조다. 이 의미는 사실 어떤 근본 자체가 많이 바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원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휘했던 주체들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퇴진을 하고 새로운 주체들이 그 구간들을, 즉 그 수요들을 받아내는 그 구간들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국면들이 전환기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 주체들과 신규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과거 주체는 말 그대로 예전 대세 상승장 때부터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왔던 이 단기 투자 주체들입니다. 고래라고 불리는 주체들이고 신규 주체들은 이제 기관들이죠.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 기관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래된 주체들, 즉 오지라고 불리는 이 주체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신규 주체들이 명확하게 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국면들인데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왜 수요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넘어오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규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은 기관들이 더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이 규제에 대한 틀을 완전히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면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시장이 반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이런 시장의 구조가 나타난 이유가 그 시장의 구조 법안과 트럼프 관세 판결 등이 대부분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좀 안고 가는 느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실까요? 네, 향후에는 일단 시장 구조 법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일각에 알려진 바는 코인베이스의 CEO가 갑자기 지지를 철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북미 최대 거래소이기도 하지만 뭐 디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스테이블 코인 수요부터 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가져갈 때는 가장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 주체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코인베이스 하나만 덩그러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주요 기관들이 모두 다 코인베이스와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인베이스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산업, 이 업계 전반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반대를 하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 법안보다, 즉 기존의 현재 상태보다 법안이 통과됐을 때 산업이 더 많이 위축된다라고 하면은 그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악법도 법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악법은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라는 관점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악법을 만드는데 가장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체들이 누군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전통 금융이죠. 은행들이죠. 이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는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완전히 원천 차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면서 시장 구조 법안에 수정안을 가하니까 코인베이스 대표가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이 초당적으로 의회도 그렇고 미국의 행정부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업계도 도움이 되지만 은행도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 간에 한 발짝씩 양보를 하면서 절충안을 타결해내게 될 텐데 현재 그 작업들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구조 법안이 일단 올해 상반기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통과 여부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통과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어떤 절충안을 두고서 어느 정도 업계에 유리한 어떤 정책으로 펼쳐질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관세 판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법원에서도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완전히 무효다 이렇게 판결 내리게 됐을 때 돌아올 수 있는 파급 효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판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사실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트럼프 관세를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이 미국이 겪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쓰나미들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좀 많이 예측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즉 전망이 좀 높은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무효화를 하지만 일정 부분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여기서도 가져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요인이다 보니까 시장 불안감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구조 법안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클래리티 법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작가님? 클래리티도 포함이 되고 FID21까지 같이 포함된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클래리티부터 먼저 통과를 하는 것이 되는 중요합니다. 거죠. 그러면 클래리티가 통과된다는 거는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주체들이 명확해진다는 거고 그 이후에 금융적으로 산업적으로 더 성장을 하면서 뭐 RWA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이런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구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클래리티랑 FID21을 사실은 합쳐서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클래리티 법안에서는 그 중요하게 보는 쟁점이 SEC와 CFTC 쪽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SEC와 CFTC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을 때 증권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렇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사실 시장에서 조금 더 기대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간다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알트코인에 대해서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 증권성에 대한 이슈들은 원래부터 비트코인은 배제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솔라나나 XRP 같은 자산들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규제에 의해서 확립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조금 더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알트코인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시장 구조 법안 이후에 또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지를 살펴볼 텐데요. 추가적인 요인들도 작가님과 차분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지금 시장이 바람달 날이 없다. 이런 표현이 좀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바로 전주까지만 해도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마크업이 될 것이다. 즉 은행위원회에서 뭔가 표결위를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관세 판결에 대해서도 일단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상승으로 반응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시장 구조 법안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바로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린란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가격이 더 많이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즉 새로운 지정학적인 갈등이 생겨났다는 거고 여기에서 관세 관련된 이슈들이 갑자기 많이 대두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자산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촉발이 된 거죠. 그런데 일정 부분 그 부분들이 일단 작용은 했지만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면서 봉합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까지도 이 봉합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 갑자기 의견을 바꿔가지고 뭔가 공세를 전환할지 그 부분들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도 지금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금리 결정이 지금 이제 오늘 12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리 동결에 월등하게 무게감이 실려 있긴 하지만 향후에 어떤 결정들이 또 내려질지, 즉 일본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이슈들 때문에 좀 묻혀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에서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뭐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관점에서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린란드 사태 쪽도 조금 짚어볼까요?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완만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린란드 사태는 사실은 표면적인 부분들은 마무리가 됐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봉합 국면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대해서 관세를 10%더 부과하겠다. 즉 2월 1일부터 관세를 10%더 부과하고 만약에 그린란드 관련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안 해주면은 6월 1일부터는 25%까지 더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럽 8개국이 여기서 미국에게 너무 호락호락해지면 안 된다라고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굉장히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긴급 체포권도 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어떤 주권을 넘어서는 행보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가져가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덴마크를 비롯해서 북유럽의 연기금들이 미 국채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고 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고 해서 불리해지면 도망간다라는 의미의 그 신조어가 있는데 그 타코가 나올 때의 특징을 보면은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그럼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다는 거는 본인들의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한 발 물러서게 되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2월 1일 날 관세 부과는 일단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군사적인 대응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점까지도 이 나토와 미국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물밑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전략에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뭐 지정학적인 용어로 돈노주의라고 많이 회자가 네. 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 미국의 전체적인 아메리카 대륙을 본인들의 완전한 영역으로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캐나다 위에 그린란드가 있으니까 캐나다도 본인들의 영토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도 실제로 맞아요. 그 나오고 있고 거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게 본인이 올린 AI 이미지에 그린란드와 캐나다가 다 미국령인 것처럼 표현이 맞아요. 돼 있는 걸 올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국제사회에서는 이 미국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커지고 달러 체계에 대한 어떤 균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한번 보시면은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에서도 동참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일본이 미 국채를 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인데 최근에 금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지정학적인 이 갈등들이 뭔가 어떤 궤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린란드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즉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이 사태들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강한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했다면은 지금은 비싼 달러, 즉 달러가 사용료가 붙는 통화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달러를 쓰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압박을 하면서 달러를 안 쓸 거면은 관세를 내 라고 하는 유럽과 중국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어떻게든 달러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통화권, 이 강력하던 달러 통화권이 점진적으로 더 균열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맞아요. 그 의미들도 사실은 이 기조들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 미 국채보다는 이제는 금 수요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금 가격이 폭등해서 과열되는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믿음이자 어떤 논리 믿음이죠. 구조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각에서는 이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깨졌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약화된 게 맞습니다. 오늘 이제 상관계수를 파악해 보면은 그 지점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이 비트코인 대비로 월등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수요 자체가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믿음, 앞서 믿음을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들 금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물 금을 직접 보지 않죠. 그리고 거래 자체도 사실 선물 거래가 있고 그리고 토큰화된 거래들이 있고 결국은 금도 실체가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에 의해서 금은 안전자산이야라는 시장의 지배적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 다음으로 그 수요가 흘러갔는데 과거 대비 월등하게 수요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금이 과열되니까 다음은 은이 대체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럼 금과 은이라고 하는 그 다음 순서로서 대체 자산을 시장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 시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시장의 시계와 시장이 실질적으로 즉 가리키는 시계 자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는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그 시기가 다가오고 금과 은이 과열되는 구간에서 극도로 더 과열된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과열된 자산이 아니라 저평가된 대체 자산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 타겟이 결국은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어서 저희가 이제 작가님 통해서 답변을 좀 들어봤었고요.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에 관한 상관관계가 깨졌다라고 주장을 할 때가 우리가 또 이제 공포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함께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중동 갈등 재점화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다시 돌아와서 재정 확정 리스크 짚어볼게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보실까요? 일단 상대적으로 그린란드보다는 음, 단기적으로는 좀 덜 중요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앞서 돈로주의를 얘기 드린 데는 좀 이유가 있는데 네, 이 돈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라는 맞아요. 관점인 거죠. 그러면은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외부에 개입을 안 할 테니까 너네도 아메리카 대륙을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거기에서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 사태들이 한꺼번에 일관성 있게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중동 갈등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뭔가 미국이 할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많이 언급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중동에 개입을 했던 것은 꽤 많이 시간이 흘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이란에 대해서도 뭔가 개입할 것처럼 이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한 발 물러서는 모습들로 살펴봤을 때 일단 중동 갈등이 국지전적으로 번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개입을 했을 때는 또 호르무즈 해협 같은 또 그 오래된 카드들을 또 꺼내들 것이고 결국 그러면은 유가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이란에 대한 사태들이 단기적으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앞서 그린란드처럼 달러 패권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한번 장표 보시면은 이란 시위가 단기적으로 리알화의 가치를 폭락시키면서 일부 국민들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크게 급증을 했는데 이 현상들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지만 숨은 구조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결국은 이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달러와 스위프트 시스템을 무기화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은 이런 달러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글로벌 자산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서 언급했던 금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투자자 관점과 일반 또 시청자분들의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잡아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리스크로 이제 쭉 제시를 해줬었던 게 이제 그린란드 사태 그리고 시장 구조 법안은 이제 아직은 좀 해결해 가야 할 그런 하나의 또 불확실성 중에 하나고요. 또 중동 갈등에 관련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떤 대응점들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시장에 나와 있는 굵직한 이슈들은 저희가 다 이제 분석을 해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일본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관심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앵커님 말씀 들으면서 좀 중요하게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런 사태들을 투자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지점들이 네. 있죠. 근데 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예측을 개인이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있을까 못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이슈도 판별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맞아요. 뭐 융단 폭격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뭔가 사라지면은 또 다시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간들에서 이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들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즉,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구간을 넘어서는지 넘어서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것 같다. 그런 시그널을 본인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하면은 특정 구간을 하방 이탈할 때 물량을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상승장이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바이 더 딥, 저가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 먼저 강조를 드리면서 일본 금리 전략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본이 이제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나가겠다라고 하는 전체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 일본 이 엔화가 어떤 작용을 했었느냐 살펴봤을 때 이 주식과 암호화폐를 포함한 암호화폐 랠리를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동성으로 작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걸 가지고서 뭔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제기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2024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정말 이 글로벌 폭락을 가져왔던 사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그런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 역시도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유동성이 고갈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고금리 기조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엔화가 결국은 계속해서 다른 더 유의미한 자산을 찾아 나가게 될 텐데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과 비트코인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관점이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이야기들을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가 오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작가님에게 마지막 총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결론입니다. 구조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가장 중앙점으로 두고 있고요. 결국은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핵심 근간들, 시장 구조 법안이라고 하는 사실상 상반기 가장 중요한 법안에서부터 그린란드 갈등을 필두로 한 지정학적인 갈등, 그리고 여기에서 유발되는 달러 붕괴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구조들을 함께 살펴보셔야 되죠. 그럼 이 구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대세 상승장, 하락장을 논하기 전에 이 구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꾸준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성경에 보면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투자 주체가 바뀐다는 거는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와 변수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차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법안들의 통과와 이 구조 변화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앞으로 방송에서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의 또 코인 뉴스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의 브리핑을 통해서 시장의 전략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22억 달러가 이탈됐습니다. 비트코인 대신 금과 은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요, 금과 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10일 동안 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2억 4천만 달러 감소했는데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하락한 반면 금과 은은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먼트는요,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감소가 단기적인 암호화폐 시장 회복을 지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게 됐는데, 주요 스테이블코인 상위 12개의 시가총액이 짧은 기간에 의미 있게 줄어든 것은 투자자들이 가격 조정 국면에서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르기보다는 법정 화폐로 현금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센티멘트는 이탈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금과 은 등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은 가격 역시 시가 기준으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지난해 급락 이후에 반등에 실패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초까지만 해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10월 10일 대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당시 하루 동안 190억 달러 이상의 파생 상품 포지션이 정리가 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은 약 12만 1,500달러에서 10만 3천 달러 아래로 급락을 했고요. 이후에 추가 조정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8만 8천 달러 선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는 자산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센티멘트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감소는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기보다는 위험 노출을 줄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금과 은에 대한 수요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내부에서도 이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감지되고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는 2025년 4분기 동안 약 27톤의 금을 매입을 했고 이는 44억 달러 규모로 집계가 됩니다. 테더가 준비자산 다변화 차원에서 금 보유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요. 시장 전반의 위험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센티멘트는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 신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 감소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위축이 되면서 가격 반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당분간 이러한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시장 전체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센티멘트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금은 안전을 우선시한다. 라고 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다시 늘어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보수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이 축소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5개월치를 1월 달에 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한 매수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는요, 가격 하락세 속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추가 매수에 나서면서 올해 1월에만 지난 5개월치의 매입량을 넘어서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는 스트래티지가 이제 지난주 2억 6,410만 달러를 투입해서 무려 2,932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했습니다. 이번 매입의 평균 단가는 9만 61달러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9만 3천 달러 아래에서 시작해 8만 7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조정장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추가 매수로 스트래티지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이 71만 2,647 비트코인으로 늘어났고요. 총 매입 비용은 약 541억 9천만 달러, 평균 단가는 7만 6,0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지난주에 매입 구매는 1월 초에 진행된 2만 2,305 비트코인이나 그 전주에 1만 3,627 비트코인에 비하면은 다소 줄어든 수치이지만요. 1월 한 달간의 매입량은 4만부터 12월 달까지 5개월간 매입한 총합을 넘어설 정도로 매수세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매입은 비트코인이 최근에 고점 대비 6% 이상 하락한 시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의 약세 구간을 활용해서 자산을 축적하려는 회사의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셀러 창립자는 과거 고점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대규모의 매수보다는 소규모의 분할 매수를 선호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스트래티지는 이번 비트코인 매입 자금 대부분을 주식 매각을 통해 조달을 했고요. SEC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주 보통주 A 약 170만 주를 매각을 해서 2억 5,700만 달러가 확보를 했고 시리즈 A의 영구전환 우선주 7만 201주를 처분해서요. 700만 달러를 추가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스트래티지 주가는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과 대규모의 주식 매각 등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주가는 1월 달 고점인 185달러 대비해서 12% 하락한 163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리플 시세가 반등했습니다. 트리플 바텀 형성과 사우디 기업 협력 소식에 주목해 볼까요? 자, XRP 가격이 지난 월요일 하루 동안 5% 가까이 오르면서 장중의 낙폭을 일부 만회했는데 해외 코인 매체인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는 이날 한때 1.9180달러까지 상승해서 같은 날 기록한 저점인 1.8085달러 대비해서 뚜렷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이러한 반등 흐름이 기술적인 신호와 함께 리플렛의 신규 파트너십 소식에 힘입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고요. 코인게이프가 전한 XRP 가격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일간 차트 기준으로 XRP는 최근 몇 달간 강한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올해 초 기록했던 상승분을 모두 추가로 반납을 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XRP는 1.7830달러 부근에서 트리플 바텀 패턴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 가격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이달에 각각 저점으로 확인이 된 구간입니다. 해당 패턴의 넥라인은 이달 고점인 2.4162달러로 트리플 바텀은 대표적인 강세 전환 차트 패턴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코인게이프는 전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인 RSI 역시 상승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중립선인 50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요. 코인게이프는 XRP 가격 차트에서 작은 음봉 뒤에는 큰 양봉이 형성되는 블리시 엔골핑 패턴도 확인됐다고 이야기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XRP 가격이 1.7810달러의 핵심 지지선 위에 머무르는 한 전반적인 가격 전망은 강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목표 가격은 2.4162달러로 이는 현재 수준 대비해서 25% 높은 구간이고요. 일단은 코인게이프는 1.783달러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이러한 강세 시나리오는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XRP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